그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교육부에 연구윤리 관련 특별 감사를 받았습니다. 3일 동안. 전국 대학 중에서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이슈가 많았던 학교, 그 다음에 부실학회 참석자가 많았던 학교, 이제 위부터 15개 학교를 이렇게 뽑아서 특별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주무부처 기관장이기 때문에 교육부 감사를 받고 이제 확인서도 써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처장을 맡고 있지만 제가 한 10년 전부터 연구처장이 되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 연세대학교에 이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어떤 이제 부정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검증하는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검증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 한 10년 동안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 한 10년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연구 부정사건의 검증위원장으로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도 검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구 부정사건 검증한 케이스만 해도 최소 1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현장에서 어떤 연구 부정사건들이 발생했고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생생히 이제 지켜봤습니다. 그 사건들은 해당 교수님들 사건도 있지만 우리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사건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졸업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학위를 받은 이제 졸업생들이거나 재학 중에 학생들에 관련된 연구 관련된 부정행위들 이슈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대학원생이거나 혹은 학위를 받은 이제 연구원분들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여기 이제 다 젊으신 분들로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연구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주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 언론에 오르내린 굉장히 유명한 연구 사건들이 이제 있는데요. 2008년에 이제 그런 언론에 아주 많이 오르내렸던 사건이 두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 사건과 관련된 교수님들은 대한민국을 정말 대표하는 그런 학자분들이세요. 특히 네이처지 사건 관련된 교수님은 내과의 우리나라의 당뇨병 분야의 최고의 명의 중에 명의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구 윤리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도 아니고 연구 윤리에 대한 이해 부족, 관리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생 쌓아왔던 학문적 명성이 한순간에 이렇게 훼손되는 걸 제가 조사위원장이 돼서 선배 교수들이었지만 제가 눈으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경우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서 학위 논문을 쓰고 나갔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표절로 학위 논문이 취소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운 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지금 학문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말 연구윤리에 대해서 잘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실천하는 게 또 무엇보다 더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 시간은 굉장히 이제 짧지만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꼭 지켜야 될 관련된 사항들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좀 이왕 오신 것 잘 들으시기 희망합니다. 제목이 연구 수행 중에 연구윤리라고 이제 제목을 주었는데요. 자, 이제 연구윤리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search ethics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윤리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회윤리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를 연구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연구를 이제 계획을 하죠. 플래닝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발표하거나 이제 보고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허나 논문으로 나오면 이 결과를 활용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련의 연구의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위를 받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겠어요. 그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뷰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 이 집단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전문가로서의 이제 연구윤리,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구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특정 아주 작은 집단의 이익에 관련된 연구라기보다는 정말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이런 이제 연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보셨을 텐데, 부실학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우리가 학회에 가는 활동, 이게 연구윤리냐 아니냐라는 이슈도 있는데, 우리가 학회에 가서 발표하는 행위 자체도 연구 활동 과정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좋은 학회에 가서 건전한 학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그러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 연구실에서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 간의 적절한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소홀히 하는 과정도 우리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그렇게 쭉 연구 활동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위반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도 쓰고, 어떨 때는 연구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연구 윤리의 이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 그 학계에서는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을 하면서 요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정해서 금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이러한 다른 연구 활동을 하겠다라고 뭔가 좀 규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우리 연구자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을 법률이나 혹은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두 꼭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연구 진실성 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진실성은 영어로 research integrity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연구의 진실성. 그러니까 위조변조 표절 없이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제대로 발표가 됐느냐, 작성이 돼서 발표가 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연구 진실성이 확보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이제 중요한 거고, 우리 언론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할 때는 이 연구 진실성 확보를 한 행위를 훼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진실성을 훼손한 행위를 했을 때 연구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search misconduct, 이게 이제 연구 부정행위인데, 그것은 연구 진실성 확보를 훼손한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것을 7가지 행위로 이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학술진흥법이 있고요. 학술진흥법, 여기 대학이니까 학술진흥법이 있고, 학술진흥법에서는 연구기관은 연구윤리를 잘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 하위로 교육부의 훈령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행위들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연구 부정행위 발생되면 그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검증하고 사후 처리를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그 훈령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차이과대학으로 이제 해당이 되겠죠. 연구 대상자 보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이제 하는 경우, 여러분들 의학 개발에서 사람들한테 경구 투여해갖고 약효 보는 거 너무나 당연히 연구자의 그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연구자들의 경우에도 피임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거나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우리 IRB라고 그러죠. 동물실험도 다른 위원회 명칭을 쓰지만 그 위원회에 사전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결과를 얻는다면 다시 또 리포트를 해서 승인 번호를 받아야만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 보호는 생명윤리법, 법제화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오늘 강연에서는 대학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연구 진실성 확보를 훼손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부정행위는 영어로 research misconduct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지금 여기 전공 분야가 다 생명과학 관련이죠. 의학, 생명과학 관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 그 저널들이 있을 텐데, 그 저널 한번 랩으로 돌아가시면 그 저널 한번 들어가셔서 키워드로 misconduct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요새 여러분들 그 해당 전공 분야에서 어떤 연구윤리 이슈가 핫한 건지를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모든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이공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널이 이거 이제 네이처인데, 네이처나 사이언스지에 들어가셔서 리서치 미스컨덕트 한번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쭉 대표적인 거 나오는데 그 중에 황이 나요. 황이 두 개 있어요. 우석 다 필요 없어요. 황만 치면 황 스캔들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연구 유변자 사건의 대표 사례를 쫙 나옵니다. 한번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이게 이제 2010년에 1월달에 이제 나온 네이처지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중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Publish or Perish in China라고 해가지고 이 Publish or Perish라고 하는 이 문구 우리 학생들 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는 이거 많이 강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1990년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때 이게 미국에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문구입니다. Publish. 이거 뭐예요? 논문을 출판하라. Publish하라. 논문 열심히 써라. 오. 그렇지 않으면 perish. 이게 연구 현장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죽기 살기로 논문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졸업 못하고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는 테뉴어 못 받아서 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나 교수나 다 이 연구 업적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이 publish or perish라고 하는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논문 굉장히 많이 쓰죠. 지금 미국 다음으로 논문 많이 쓰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연구 윤리에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을 거다라고 네이처가 특별히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중국에서도 이제 연구자들이 그 연구 그 업적에 대한 그 프레셔, 이 압박감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중국에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중국 연구자의 3분의 1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유형이 뭐였냐? plagiarism. 그럼 이 단어, 이게 이제 너무 유명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영어로 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plagiarism. 이제 여러분들 이 단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논문 써서 해외 논문에 이제 출판하게 되면 이 plagiarism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구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falsification. 이게 변조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했는데 데이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수치를 살짝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변조고요. fabrication. 이게 이제 위조. 의학 쪽에서 날조라고 하는 거. 실제로 시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시험한 것처럼 가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요거를 이제 위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요 FP라고 하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자, 어느 나라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연구 부정행위, 3대 연구 부정행위를 요 FFP라고 하는데, 이 FFP, 위조 변조 표절을 저지른 연구자가 무려 3분의 1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도 인식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20% 정도가 직접 저질렀거나 혹은 가까운 주변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목격한 바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근에는 이제 연구윤리의 그 수준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빠른 그 시간에 이제 선진화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윤리의 체계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 중에 이제 하나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연구 부정행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부실학회를 다녀왔어요. 부실학회를 다녀왔는데 그게 이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연구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부정행위, 리서치 미스컨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논문의 핵심적인 사항은 연구 진실성의 확보거든요. 그래서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미진한 경우에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국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딱 3가지만 정한 거예요. 위조, 변조, 표절. 연구자들은 절대로 이 3가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연구 부적절 행위,
또 연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냥 일반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연구 환경을 반영해서 7가지는 연구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7가지를 연구 부정행위로 정해놓은 거고, 유럽은 국가별로 어떤 나라들은 10여 가지를 또 연구 부정행위로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국가별로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6가지였다가 지금 이제 7가지로 하나가 더 이제 늘어난 경우예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더 이거 숫자를 지금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7가지가 이제 연구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부의 훈령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대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위 논문을 쓰게 되면 여기 7가지를 위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겁니다. 교수님들 같으면 파면도 가능하고, 요거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부에 있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윤리 지침은 2007년에 2004년이나 황석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아무런 연구윤리 관련 규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부과학기술부에서 아주 급하게 만든 지침이 최초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서 가장 최근에 이제 2015년 11월에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신 버전에 의하면 연구 부정행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연구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연구 개발 과제의 제안, 프로포절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포절에. 그 다음에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조. 아까 말씀드렸죠.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연구 자료, 로우 데이터를 피겨나 테이블로 1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이게 이제 연구 자료고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조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을 해서 이게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해서 저널 페이퍼에 나왔을 때, 혹은 학위 논문으로 나왔을 때만 위조가 성립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이나 저널 페이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조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뭐 그럴 학생이 없겠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연구 노트에다가 시험하지 않은 연구 결과를 기록을 딱 해놨어요. 이게 지도 교수님이 레귤러하게 이렇게 체크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위조에 해당이 됩니다. 논문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정의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 자료를 기록하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그 대학교 화학과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만약 이런 게 밝혀지면 학생은 당연히 학교를 이제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끔 발생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변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위조보다는 이제 훨씬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연구 제휴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즉 자기 마음대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다. 그럴듯하게 좋은 결과로 이게 보이게 하는 이제 이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변조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특정 변수에 대해서, 즉 온도를 변화시켜가면서 뭔가 어떤 측정값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x축에다가 변수값 넣고 y축에 값이 나오죠.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그 변수가 값이 증가됨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게 맞다면, 이게 쭉 여러분들 그거 이제 플랫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선형성이 있는지 R스퀘어 값을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보죠. 근데 이게 0.99 얼마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을 반복해야 되죠. 반복해서 평균 값을 놓고 에러바를 이렇게 표현을 해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얼마만큼 선형성이 있는지를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직선에서 위에 있는 놈은 아래로 살짝 내린다든지, 아래에 있는 놈은 살짝 위로 올린다든지, 혹은 선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삭제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변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변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논문을 조작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수위가
가장 높은 연구 부정행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표절은.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마치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하는 이제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생명과학 쪽이나 저도 전공화학인데 자연과학 쪽에서는 사실 표절은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문사회에 비해서는 쓰는 문장의 내용들도 굉장히 심플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표절 일어나는 게 별로 없는데 표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냐면 논문 인트로덕션 부분에 선행연구 부분 기술할 때 다른 사람이 썼던 선행연구 부분을 그대로 재인용을 해오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연구자가 모모를 했고 해서 레퍼런스 1번을 달았는데 그 1번 원문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읽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참고했던 논문을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를 선행연구 부분을 너무 썸머리를 잘 해왔어요. 그 부분을 쭉 가져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고 여기 레퍼런스 1번, 2번, 3번, 4번 다르니까 자기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썸머리한 게 아니죠. 원문을 읽고 본인이 썸머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명백한 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공계의 표절은 거의 대부분 이런 이제 그 표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인데, 요게 요새 이제 미성년 자녀 이제 이슈고요. 우리나라 연구 현장에서 우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요새 연구 부정행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일 중에서 어떤 고민이 제일 많냐라고 할 때 유형별로 볼 때 가장 많은 고민이 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입니다.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저자가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있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근데 우리나라 학문 분야별로 명쾌하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저자적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뒤에서 하여튼 국제적인 기준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의에 의하면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충분히 기여를 해서 퍼스트 오서도 될 만한데 저자에서 의도적으로 콜레스폰딩 오서가 제외시켜버린 경우 이때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 해당이 되고요. 근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이유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이게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가 되겠습니다. 요새 이슈가 된 미성년자들의 저널 페이퍼의 공저자 이슈들, 이게 부당한 저자 표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부당한 중복계절. 이제 중복계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uplicate publication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혹은 redundant publication. 여러분들 자기 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self-plagiarism, multiple publication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text recycling이라는 표현도 다양한 이제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복계제가 아니에요. 부당한 중복계제를 연구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했다. 요 행위가 바로 이제 중복게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전에 썼던 논문 결과를 이제 후속 논문 발표할 때 사실상 이전에 썼던 논문과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 얘를 우리가 이제 중복게재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형용사가 붙었죠. 이제 부당한 중복계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면 중복계제를 한 다음에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자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추가됐을 때 부당한 중복계제라고 하는 거죠. 그냥 중복계제만 하면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부당한 중복계제를 한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연구부정행위로 정해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다섯 번째 요 부정행위가 2015년에 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게 연구 부정행위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은 그냥 중복계제는 안 하는데 그러면 저기 부당한 중복계제가 있으면 부당하지 않은 중복계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게 의미하죠. 저게 우리나라의 연구 환경이 이제 그 배경이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학회에서 발행하는 그 학술지가 SCI 등재지인 경우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명과학 쪽에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뭘 했냐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일단 SC에 등재지가 되려면 동네 그 학술지에 등재되는 그 논문 편수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투고에서 리젝션 비율이 높고만 이래야 나중에 그 영문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SCI 논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국문 논문으로 발표를 한 다음에 동일한 내용을 영어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도록 우리나라 그 학계가 굉장히 많이 거의 강권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연구윤리 규정도 없었고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어요. 잘못되는 건지를 모르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국문 논문을 썼는데 동일한 내용을 영문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후행 논문에는 선행 논문을 출처 표기를 해야 된다. 사이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죠. 그럼 이제 중복 계제입니다. 이게 중복 계제인데 근데 이제 많은 교수들이 그렇게 한 교수들이 그 논문이 이제 동일한 내용 갖고 국문, 영문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통 학교에다가 연극적으로는 영문 논문만을 제출합니다. 국문 논문은 연극적으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수들이 한 행위가 이 사람들이 개인적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냐 따져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학문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연구에 대한 이제 인식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연구 부정이라고 해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를 문제 삼냐면 국문 논문, 영문 논문 두 개가 나왔는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영문 논문만 학교 연구업소를 제출하고 국문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의도가 우리나라 학회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국문 논문, 영문 논문을 두 개 다 연구업소로 제출했다면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부당한 이익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부당한 중복 계제라고 이렇게 해서 연구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벌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이제 위해를 당하는 행위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과학을 하고 계시니까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 연구자들이 우리는 이러이러이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광범위한 인식이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치료에 걸어서 처벌할 수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의과대학 차원에서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체 규정이나 지침에다가 딱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아둔 경우 그런 경우는 치료에 적용해서 연구 부정행위로 이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쭉 보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6번과 7번은 뭐 이렇게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니까 우리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조사 표시, 부당한 중복 계제 요 5가지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 조작 관련된 미변조 사건. 이 논문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학 하시니까 이게 누구 논문이냐면 또 유명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입니다. 이게 조작이 돼서 논문이 철회가 됐죠. 자,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논문이 철회가 되면 요새 다 전자저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저널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해당 저널 페이퍼는 삭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삭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삭제가 되지 않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저널 페이퍼와 다른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다른지. 일반적인 정상적인 저널 페이퍼와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황우석 교수 논문 지금도 가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정상적인 저널 페이퍼와 다른 것은 요게 다릅니다. 꼭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잘 안 보여드려요. 2006년 1월 12일 날 논문이 retracted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철회됐다. 논문이 잘못돼서 철회되는 것을 우리가 retraction이라고 합니다. retraction. 그래서 이게 이제 2006년 1월 12일 날 철회됐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라. 그러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 그 사이언스지의 칩 에디터가 이 해당 페이퍼가
왜 철회됐는지 철회 사유가 한 페이지에 걸쳐서 추가합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을 하는 연구자들은 꼭 한번 볼만한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쫙 나와요. 서울대학교 그 연구윤리 그 위원회 검증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해당 논문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요. 서울대학교 조사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됐는데 사이언스지의 그 취입 에디터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을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를 써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이언스지는 사이언스 니글렉트라고 하는 표현. 그게 뭐냐면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는데 유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타임 시간을 이제 얘기했는데 시간이 뭐냐면 이 논문을 조작된 논문을 우리가 보내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피어 리뷰하죠. 피어 리뷰어들이 조작된 논문을 보느라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죠. 이거 그 피어 리뷰어들이 이 논문을 리뷰하기 위해서 소모한 시간. 그 다음에 많은 독자분들이, 여러분 생명과학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좋은 논문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된 논문이라 생각하고 다 읽어보죠. 그러니까 조작된 거라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해서 본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논문을 읽느라고 소모한 시간의 낭비에 대해서 유감을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리소스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연구도 여러분들 혼자만 하는 연구가 아니죠. 전 세계 여러분들과 유사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연구에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 연구에 접목시켜야겠다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접목을 시켜서 더 심화 발전을 시키죠. 근데 만약에 조작된 연구 결과를 우리 연구에 접목시키면 그 연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접목시켜서 이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은 뭐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연구의 자원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리소스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된 논문을 썼다라고 하면은 자기에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정말 다른 과학계에 다른 사람들이 이 논문을 읽는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한 거고 더 최악은 그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 연구에다가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시간과 노력과 뭐 그 연구비 이런 것들이 다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잦다 보면 우리 연구자들이 다른 사람의 연구 논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과학 발전은, 학문 발전은 그만큼 이제 저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맞춤형 줄기세포 이제 논문입니다. 이제 뭐 논문 조작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거만 이게 이제 아까 논문 철됐을 때 사이언스지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이처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retracted 표현만 딱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널들은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retracted article 그래서 대문자로 딱 쓰고요. 더 심한 데는 빨간 줄을 여기다가 retracted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온라인 사이트 중에 공익 사이트들이 되게 많은데 retraction watch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시간 날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어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서울대학교는 14건에 10몇 명이 교수입니다. 여기 아주 이례적으로 고대가 빠졌죠. 고대는 한 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대상 학교가 49개 대학에 교수 타신 증명 논문 138건의 논문이었습니다. 여기 이걸 이제 각 대학이 보고한 다음에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검증 결과를 교육부에다가 리포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리포터 결과를 교육부의 자문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했고 거의 한 80%를 해당 대학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해라, 재조사하라 뭐 등등 한 거고 연세학교에 지난주에 이제 제대로 됐는지를 감사를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논문에 자기 자식을 이제 자식이 병자로 된 케이스가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이제 자녀 미성년자가 같이 등재된 케이스가 앞으로 보도되는 거고요. 이제 또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제2탄이 진행 중인데 자기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논문에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모든 논문을 전수조사해서 교육부에다 보고하라.
라고 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대학교 교수의 쓴 10년 동안의 논문에 미들 스쿨, 하이 스쿨, 뭐 인터내셔널 스쿨 이거 들어가는 거를 전수 찾아가지고 이 친인척 관계, 뭔 관계, 특수관계인지를 다 확인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다 현재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여 건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학생들의 R&E 과제를 제외하고 다 검증을 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검증을 하려면 뭐 이제 뭐 저자로서의 학술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또 뭘 갖고 확인할 거냐는 거죠. 우리나라 아까 부당한 저자 표시 여기도 학술적으로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이유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여해야 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느 학문 분야에도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고 없어요. 대부분 미국 그 학회들도 학술적으로 중대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이니까 의학 분야만 이례적으로 저자 자격 기준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의학 쪽에만 이런 기준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의학 쪽에 이런 문제가 제일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야 그걸 막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요. 다른 학문 분야는 나름대로 제대로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학 쪽에는 이런 문제가 먼저 인식이 돼서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을 해놨어요. 4가지 카테고리를 모두 만족했을 때, 엔드로 만족했을 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네 번째는 뭐냐면 연구 논문이 잘못됐을 때 그 논문에 대해서 소명하고 책임진다는 그런 거고요. 책임에 들어가는 거고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substantial contribution, 중대한 기여인데 뭐에 대한 중대한 기여냐? 여기 이제 보시면 conception, design of the work 쭉 나오는데 여기 다 O로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한 가지 이상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같으면 뭘 합니까? 우리 이런 쪽에 연구를 하자. 방향을 제시해 주죠. conception, 개념을 정립해 주는 방향을 정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design of the work,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교수가 보통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연구 계획을 세우죠. 이거 교수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고학기 박사과정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석사 들어왔지만 능력이 뛰어나서 본인이 교수의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5어입니다. 뭐 하나 중에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 de-acquisition. 이게 이제 보통 저학기 학생들이 지도를 받아서 직접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데이터 획득하는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 중에 뭐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기를 가지고 어나리시스, 분석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어가 있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터 어퀴지션이나 어나리시스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고학기 학생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연구 논문에서 로 데이터 얻는 것은 뭐 노동이 필요한 거죠.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은근과 끈기 이거 있으면 이제 데이터 나와요. 근데 정말 우리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이 데이터가 정말 학문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직접 시험하지 않았지만 고학기 학생이 그 데이터를 같이 보고 같이 디스커션해서 학문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해줬다. 그러면 저자에게 첫 번째 카테고리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역할에 따라서 이 중에 한 가지 이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기준이라면 자기가 대학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뭐 이런 컨셉션 당연히 못하고 디자인도 못하고 인터프리테이션 못하면 그냥 몸으로 열심히 데이터 기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카테고리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드래프팅 더 워저. 그러니까 자기가 기여한 바만큼 논문 작성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거예요. 특히 first author. 뭐 영문 논문 쓰고 싶은데 국문 논문 딱 던져놓고 교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요. 이거 절대 안 된다. 자기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드래프트를 쓰고 나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뭘 하게 됩니다. 크리티컬 리비전을 해주죠. 그것도 뭐냐면 그거 딱 보고 드래프트를 보고 훨씬 더 완성도 있도록 붙여주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고학기 학생들은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저렇게 바꾸는 게 이렇게 코멘트 해주잖아요. 근데 직접 거기다가 수정도 해주는 경우 이거 다 저자격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영어가 뛰어나서 영어를 뭐 이렇게
코렉션을 했다든지 국문 논문을 쓰는데 윤문을 해줬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술적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단서 조항이 크리티컬 리비전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냐면 여기 굉장히 학술적으로 중요한 컨텐츠에 대해서 크리티컬 리비전을 해주면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를 쓰든지 드래프트 초본을 쓰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크리티컬하게 수정을 해주는 사람들은 모두 다 두 번째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꼭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교신 저자 역할이 중요한데 교신 저자가 이제 그 초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리비전을 바탕으로 자기가 최종적으로 아주 학술적으로 완성도 있는 파이널 매니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공저자에게 이메일을 이걸 쫙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 순서는 제대로 됐는지, 저자 빠진 사람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로 데이터 값은 정확히 맞는지, 해석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를 모두 다 확인해달라.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컨펌 해줬을 때 논문을 투고하라고. 리비전 과정도 마찬가지. 억셉트돼서 갤리 프룸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했을 때만이 저자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요? 솔직히 이렇게 안 하죠. 솔직히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거 했을 때 저자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본인이 실험을 다 했어요. 거의 대부분. 라이팅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하다 보면 우리가 논문 쓸 때 뭔가 중요한 핵심적인 뭔가 분석 데이터가 하나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연구실에는 기계가 없다거나 혹은 연구실에 있지만 그 기계 사용 방법을 몰라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스펙트럼 하나 찍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줬어요. 이게 분명히 연구 논문에 이제 피규어로 하나가 중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그런 이제 며칠 고생해서 로 데이터를 만들어준 사람은 우리가 논문에다가 저자로 넣어줄 거냐 말아줄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여기 첫 번째 기준에는 뭔가 데이터를 제공을 해줬어요. 첫 번째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이 사람이 저자가 되려면 두 번째 기준에 저게 부합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은 단순 노동을 통해서 데이터만 제공을 해줬어요.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 진행되는 과정에 디스커션 해주지 않았고,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저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논문 쫙 써보면 맨 끝에 뭐가 acknowledgement라고 되죠. 사설 안에 어떠한 스펙트럼을 찍어준 미스터 누구누구 땡큐. 이런 거 끝나요. 고맙다 정도로 끝나야지 얘를 뭐 그냥 너무 과하게 선물 주듯이 저자 이름으로 넣어주는 순간이 됩니다. 근데 그걸 준 사람은 자기가 저자가 되기를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원한다면 데이터 쓰는 과정 중에 또 뭐 그 스펙트럼 얻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또 써주는 거예요. 실험 방법은 어떻게 했고, 수치는 어떻게 나왔고, 그게 의미하는 학술적인 의미가 뭔지를 그 라이팅까지는 같이 참여했다면 저자 자격은 된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잘 지켜주시기. 딱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우리 이제 대학원생분들이 이제 또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새 부실학회 참석이 정말 이슈가 돼서 우리 여사학회 교수님들 많은 분들이 학생이 잘못했지만 교수님들이 다 대신 책임을 졌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시간 날 때 한번 가서 보세요. 클릭해 들어가면 보시죠. MC 뉴스타파에서 이게 가짜학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도를 했어요. 자극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가짜학문 제조공장의 비밀이라고 와셋을 잠입 취재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또 난리가 났어요. 국회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또 교육부에서도 대학에 또 보냈죠. 각 학교에서 와셋, 오믹스 등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람을 전수조사해서 또 교육부에다 리포트하라. 라고 해서 또 우리 리포트 했어요. 아, 우리 여사학교 또 많습니다. 여기 고려대학교 또 빠졌어요. 아주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정부기관 또 다 했습니다. 여기 대학은 없어요. 아주 여기 연결리를 참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와셋이라고 하는 거를 저도 생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연구실장 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도대체 와셋이 뭐냐. 저도 그래서 이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와셋이 뭐냐면,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Effect. 보통 어떤 학회 그러면 특정 한 분야를 얘기하는데 얘는 다 커버하고 있어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터키에서 이 오너가 터키 사람이에요. 회장이.
근데 여기에 과학, 공학, 기술 쪽에 학문 분야가 너무 많아요. 화학, 물리, 생물, 의학 쪽도 있고, 전자, 등 다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개 이제 학문 분야가 있잖아요. 이 패밀리들이 전부 학회장들, 아버지, 아들, 할 것 없이 전부 학회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이걸 딱 보고, 어디가 떠오르더라고요. 대자보처럼. 이거 어디 같아요? 이게 어디 학회 홈페이지입니까? 저는 이거 하나투어, 롯데관광, 이런 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이제 런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런던 가보고 싶으시면, 가시고 싶으시면 여기 런던 치면 돼요. 원하는 날짜 정하시면 돼요. 원하는 분야 학회가 다 열려요. 그 다음에 런던 갔다 온 다음에 어디 학회를 가고 싶으세요? 베니스 가고 싶으면, 여기 제일 가장 인기 있죠? 베니스 가고 싶으면 베니스 치면은, 모든 전공을 뭘 하든 찾아서 가실 수가 있어요. 가면 이만한 학회장에 다 다른 전공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다 발표를 해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500유로 받고 연구 또 BK 실적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있어 보면 맨날 이메일로 스피커 인비테이션, 키노트 인비테이션 이런 거예요. 거기 완전 낚여가지고 가봐야지. 딱 베니스예요.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갔다가 이제 문제가 되게 케이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학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S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90몇 번이 났잖아요. 이게 교수가 간 사람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학원생들이 PK 하면서 진교사한테 여기가 와셋이라고 안 돼 있고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어쩌고저쩌고 자기 분야인데 이것도 제1회도 아니에요. 제10몇 회? 이러니까 이름만 보면 아주 정상적으로 좋은 학교처럼 보여요. 거기다가 다 좋은 동네, 다 좋은 도시에서 하니까 학생들은 가고 싶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갔다 왔는데 이거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학생이 지나요? 교수가 책임지라고 책임 교수잖아요. 교수들이 다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1회 간 경우도 무조건 지도교수가 경고, 2회 이상이면 교수가 경징계 받게 되죠. 만약 2회를 갔으면 그 교수는 자기가 경비 잘했지만 학생들이 갔지만 본인이 명예교수가 안 되는 심각한 징계를 받는 상황으로 된 거예요. 우리 S학교 다행히도 2회 이상 간 데가 없어서 전부 교수들 상당히 많은 수십 명이 학생들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책임을 물어서 전부 경고 조치를 교육부가 무조건 안 하면 학교를 와서 또 감사하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연구원이 되실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이제 정보로 가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고위공무원이 되시면 이제 행정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바람인데 저 정부 가서 얘기했는데 공무원들도 아는데 자기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과기정통부 장관을 지명했다가 그분이 청문회 통과를 못해서 옛날 장관이 아직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장관을 못 뽑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로 전호 교수를 지명을 했어요.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근데 이 청문회 때 기억나시겠지만 아들을 고급 자동차를 사줘서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지명을 처리한 이유가 이분이 나중에 오믹스 갔다 온 게 뒤늦게 이제 나오면서 청와대가 이 카드를 이제 접게 되는데 와셋과 오믹스가 이제 부시학회 대명사를 우리나라가 찍고 있는 건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학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시학회라고 하지만 해외는 약탈적 학회, 프리데이터리 컨퍼런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연구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약탈자라고 그래요.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친 놈이 있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사법부는 누구를 때려잡아야 됩니까? 사기 친 놈을 때려잡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사기 당한 사람을 때려잡는 거예요. 어설프다고. 이게 우리나라지. 우리나라 연구자가 부시학회라고 알고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갔는데 모르고 갔다고 지금 모든 교수들을 경고한 거고 출장 정부까지 회수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국 정부는 판단이 뭐냐면 우리나라 미국 연구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업무 방해를 연구 시간을 낭비하게 돈을 낭비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기친 놈들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해가지고 이 오믹스라고 하는 이 학회 차린 회사 아세카 유사 회사에다가 과징금을 얼마 때렸냐면 568억에 철퇴를 하려고. 이게
선진 행정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나라 행정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연구자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보건복지부 이런 데 이제 고위복지자가 자꾸 계실 텐데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거라고는 이제 한국 연구자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캐나다 연구자들이 이제 이렇게 미리 해놓은 가이드를 번역을 해서 이거를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부실학회가 뭔지 어떤 것들이 부실학회인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요새 학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모르는 학회가 맨날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는 반드시 정말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학회인지 여부를 가시기 전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제대로 된 학회인지를 한번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좀 부실하다라고 하는 게 리스트가 100여 개가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갔던 학회면 뭐 당연히 좋은 학회면 체크해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처음 갔는데 뭔가 자기 주제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부실인지 아닌지 나중에 갔다 왔다가 잘못될까봐 걱정되잖아요. 그때 체크리스트 들어가서 한번 쫙 보라는 거예요. 보고 문제가 없을 때 신청서를 서밋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여기 지금 대부분 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지도교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교수 크라는 거예요. 사건 터지면 이제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연구윤리의 검증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10년 후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 논문 검증해야 돼요. 우리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졸업생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장관 후보가 됐다든지 국회의원 나갔다든지 총장 후보로 나간 순간 바로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30년 전 논문 검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는 연구윤리 규정이 당연히 없었죠. 그러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잣대로 연구윤리를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1년에 검증시효를 삭제를 하면서 옛날에 처음에는 2007년에 지침 만들 때는 검증시효를 5년으로 뒀었어요. 5년 안에 들어갔을 때만 논문을 검증을 했는데 그거를 2011년에 완전히 삭제하고 12년에 이제 검증 원칙을 뒀는데 옛날 논문은 어떻게 했냐면 제보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쟁의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에 관련 규정 또는 학계 연구계의 통상적 판단 기준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30년 전 논문은 30년 전에 잣대로 보였잖아요. 30년 전에 규정이 없었잖아요. 근데 30년 전에도 노골적인 표절은 허용되지 않았죠. 노골적인 위변조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론적 배경 부분에 뭐 좀 인용 출처 투기가 좀 부적절했다라고 하더라도 학인 논문에서는 다 면제 여부를 뒀다는 거예요. 10년 전 논문이죠. 그럼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왜 대학이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모두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엄청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엄정한 잣대로 논문을 검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서 20년, 30년 후에 장관 후보 나올 거고 총장 후보 나오고 뭐 나올 텐데 그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쓴 논문을 무슨 잣대로 갖고 볼 거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잣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쓰신 논문을 검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기준들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켜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구윤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정보센터 가시면 많은 내용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연구하시고 좋은 결과가 발달해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지션에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90분간 연구윤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이원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진료를 마치겠고요. 돌아가시면서 설문지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출석부 잘 되어 있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이제 최근 논문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리더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리더들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리더는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쓴 논문이 조작이든 표절이든 간에 잘못돼서 처리된 논문의 건수가 제일 많은 사람. 이걸 실시간으로 세계 랭킹 30위까지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어디냐면 이웃나라 일본 사람. 현재까지 183건의 논문이 철회가 됐어요.
뭐 어마어마한 논문. 여러분들 평소에 183건 쓰기 어려운데, 저도 아직 183건을 못 썼는데, 183건의 논문이, SCI 논문이 철회가 됐어요, 현재까지. 근데 그 세계 30위권에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자 1명이 더 추가가 돼서 우리나라 연구자도 3명이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위권에 2명이나 달리고 있어요. 현재까지 30몇 건이 취소가 된 부산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인데 하여튼 뭐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문이 잘못돼서 철회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불명예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연구자들에게는 뭐 정말 씻을 수 없는 불명예가 이제 됩니다. 자, 이제 일본에도 이제 황우석 교수 사건이 그대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아마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보카다 하루코 박사라고 일본의 그 이황 연구소에서 그 스텝셀 논문이 이제 네이처지에 발표가 됐는데 논문이 나오자마자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황 연구소는 일본을 대표하는 정보 추적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증을 해봤는데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결국은 논문을 철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논문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철회를 이제 하게 되고 여기 이황연구소의 그 원장이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대국민 뭐 사과 성명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제 뽑은 사람이 있는데 연구 책임자가 있는데 연구 책임자는 교토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출연기관으로 옮겨서 연구를 좀 활발히 하려고 연구진들을 많이 뽑았는데 심리연구자를 뽑았는데 자기가 뽑은 연구자 1명이 이제 대형 사고를 이제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특별히 좀 책임지는 문화가 있고 우리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서 그 연구 책임자가 이 연구기관의 건물에 올라가서 자기 목숨으로 이제 책임을 다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나요. 그래서 일본 열도가 뭐 발칵 뒤집게 돼요. 과학계가. 근데 이게 이제 불똥이 어디를 튀냐면 이 사람을 졸업한 학교를 튀는 거죠. 이 오보카다 하루코 박사가 어디를 졸업했냐면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여러분들 와세다 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려대학교와 비슷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논문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이 네이처지의 논문을 조작한 사람은 옛날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일반학, 일반생물 리포트 쓸 때부터 다른 사람하고 베끼고 시험하지 않았는데 숫자를 바꾸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논문을 조작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박사기 논문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서 박사기 논문을 봤더니 여기저기 또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세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졸업해서 내보낸 졸업생이 이제 정말 뭐 국가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명예가 훼손됐는데 자기들이 준 박사학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발생을 하니까 학교의 명예를 되찾겠다라고 해갖고 언론에 발표를 하는데 뭘 발표하냐면 이분이 졸업한 학과가 선진이공학 연구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과에서 준 박사학위 건수가 280건이에요. 그래서 280건의 박사학위 논문을 전수 검증하겠다. 그래갖고 잘못된 논문을 있으면 전부 학위를 취소하겠다. 그래서 학교의 명예를 되찾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지금까지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아니 차의과대학에서 뭐 그럴 일 있다면 여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열사학교도 발생하면 그렇게 해야겠죠.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갔는데 차의과대학에서 명예를 되찾겠다 해갖고 전수 학위 논문을 검증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인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과학 쪽의 논문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게 어디에다 레코드가 되어 있을까요? 연구 노트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이거를 측정한 측정기에 DB 파일도 다 있겠죠. 측정했던 로고 파일도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연구자들은 잘 기록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연구 노트에 여러분이 시험한 것을 날짜서부터 해갖고 제3자가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연구 노트에다가. DB는 다 이런 이미지 파일들은 파일로 다 보관을 잘 이제 그 레이블링을 해서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전 세계 그 가장 큰 출판사가 어디냐면 엘스비어가 제일 큰 출판, 전 세계 넘버원이죠. 가장 많은 약술들을 가지고 와일리, 스프링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널들은 이제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Ethics in Research and Publication 여기에 이제 뭐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이제 투고를 해요. 맨스크립을 작성을 해서
논문을 투고하면 이제 피어 리뷰를 하죠. 요즘에 피어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형광 스펙트럼을 딱 하나 찍었는데 이게 500나노미터에서 뭔가 람다 맥시멈이 나왔더라고 한 문장을 딱 썼어요. 근데 피어 리뷰어가 리뷰를 하다가 이게 람다 맥시멈 500나노미터뿐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피크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뭘 요구할 수 있냐면 그 관련된 형광 스펙트럼의 풀 스펙트럼 오리지널 버전을 보내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로 데이터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자들은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네이처지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여러분들처럼 이제 생명과학 쪽입니다. 생명과학 모 저널에서 이 피어 리뷰 과정에서 로 데이터가 이상하다고 해서 로 데이터를 요청했더니 요청받은 사람 중에 20%가 로 데이터 제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논문 발표된 지 10년도 아니고 지금 논문 투고하는 과정인데도 로 데이터가 없는 연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로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리뷰를 거쳐서 논문이 퍼블리시 됐습니다. 출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논문이 그게 뭐 조작됐다 어땠다라고 하는 의혹은 뭐 논문이 나오자마자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년 지나서 어떤 20년 지나서도 이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이런 로 데이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느냐? 얼마 동안? 그래서 이제 저널의 여기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여기 if practicable 이런 로 데이터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이냐면 여기 after publication 논문이 나온 다음에 for a reasonable time 합리적인 시간 동안 논문을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명과학 쪽의 합리적인 시간은 얼마예요? 보통 몇 년 보관하는 걸로 교육받았어요? 몇 년 보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하나요? 우리나라의 연구 노트 지침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이런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했으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연구 노트에 기록해야 되고 그 보관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보관되면 3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연구 지금 다 뭐 정부 연구비로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연구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시험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 연구 노트의 소유권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 차의과대학에 있는 거예요. 차의과대학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야겠다, 참고해야겠다라고 하면 지도 교수님의 승인을 받아서 4번은 가져갈 수 있지만 원본은 반드시 지도 교수님한테 맡기고 가야 돼요. 지도 교수님이 그것을 최소한 30년 보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뭔가 연구윤리 이슈가 생겼을 때 나 이렇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명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누군가가 저 학생 기여도 안 했는데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라고 누가 제보를 하게 되면 나 이렇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 갖고 했냐? 연구 노트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연구 노트를 잘 이렇게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관을 30년 동안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교수님이 하시겠지만 잘 약속해서 교수님한테 맡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해서 교수가 되거나 이제 그 뭐 책임 연구원들이 되면 정말 꼭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황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하는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논문 딱 쓰고 우리가 그 연구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과학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를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의 심화 연구를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연구 결과를 다시 재현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연구를 하는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전에 썼던 연구 논문을 다시 읽고 거기에 기반해서 논문을 작성해야 되니까 이전 논문을 이제 읽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연구자들이 아차하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발표했던 연구 논문에서 오류가 있다. 오류를 뒤늦게 이제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연구자들은, 학자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 레코드에 논문 한두 편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구자들은 자, 우리 저자들이 이전에 발표했던 연구 결과에서 여기 아주 significant한 error, 그러니까 중대한 오류나 inaccuracy, 그러니까 뭔가 그 부정확한 이제 데이터 값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이게 잘못된 거 어떡하지 하고 쿵쿵 알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사후 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author's obligation은 뭐냐면, promptly, 즉각적으로 notify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냐면, 저널 에디터나 퍼블리셔에게. 대부분 저널 에디터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 저널 뭐 볼륨 어디 몇 페이지에 쓴 이런 논문을 썼는데, 우리가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썼던 이전 논문에서 데이터 수치가 20.0인데 200으로 잘못 나갔더라. 혹은 20 마이크로몰인데 20 밀리몰로 잘못 나갔더라. 이런 것들은 마이너한 이제 부정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널 에디터들은 뭘 하냐면 당연히 그거를 듣고 바로 수정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문들 보면 코렉션, 코리젠덤, 노티스 형태로 이렇게 수정돼서 나오는 것들을 보셨죠? 그거 어느 저널 에디터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수정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내용들을 발견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저널 에디터에게 알려서 수정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한 건데,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있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하다 보니까 옛날에 뭔가 어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이 완전히 잘못된 결론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그때 시험할 때 제대로 된 시험 결과가 아닌 아티팩트를 잘못 보고 메인 결과로 확대 해석해서 결론을 잘못 내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결론을 많이 바꾸게 되면은 이전에 썼던 연구 논문의 학술적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잘못한 이 정도가 오류의 정도가 과연 저널 페이퍼를 처리할 정도냐 아니면 수정으로 될 정도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저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널 에디터. 그래서 저널 에디터하고 상의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중대한 오류를 하고 하면 저널 에디터가 결정해서 논문을 스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유로 철회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철회 사유서에 저자들의 요청에 의해 저자들이 이전 논문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스스로 철회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쭉 해주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크레딧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크레딧을 올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생명과학자 중에 대표적인 여성과학자 중에 한 명이 서울대학교의 김모 교수가 이제 있죠.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밝히면 김빈내리 교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과학자인데 이분이 옛날에 썼던 논문이 잘못된 결론을 바탕으로 이제 잘못된 시험 결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후행 연구하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한 게 그 논문을 에디터에게 알려서 즉각 처리 조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시 스터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다시 굉장히 훨씬 더 좋은 논문으로 다시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연구자들이 해야 될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다들 잘했다라고 이제 칭찬하는 거죠. 그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화학 쪽에서도 화학 쪽에 제일 좋은 저널이에요. 평생 한두 개 쓰기도 어려운 이런 저널에 논문을 썼는데 잘못된 걸 발견하고 스스로 논문을 철회하는 요새 정말 바람직한 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졸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연구 책임자, 코레스폰딩 오스의 위치에 갔을 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는 용감한 자세가 이제 필요한 건데 우리 학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수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꼭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연구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걸 안 했을 때 오히려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3자가 그걸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표절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를 않겠고요. 이제 표절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요새 학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처지에 이게 우리나라 지금 표절이 하도 이슈가 된 게 2000년 후반이 되고요. 그래서 IT 시대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이제 논문들을 표절하니까 이거에 대응 방안을 이 저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이제 네이처지에 뉴스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저널들이 이런 표절을 찾아내기 위한 이제 정책들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사였는데
여기 크로스책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이제 20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엘스비어나 와일리나 뭐 이런 저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이 그 출판하는 그 논문들의 여러 그 PDF 파일 있죠. 그런 그 것들을 다른 출판사와 자기들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A라고 하는 그 퍼블리셔에서 나온 저널과 B라고 하는 퍼블리셔에서 나오는 그 저널에 우리 연구자가 마음을 먹고 의도를 가지고 논문을 동시에 두 개를 맨스크립을 이렇게 딱 투고를 하게 되면 서로 크로스로 양쪽에 투고됐는지를 알 수 있는 뭐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여기 메이저 사이언스 퍼블리셔가 이제 그 엘스비어, 스페인과 뭐 와일리 등등 모여가지고 뭐라고 이제 그 의기투합을 하냐면 이런 표절, 중복, 그 투고, 중복 계제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 우리 DB를 다 같이 연합, 쉐어해서 뭔가 그 중복 유사도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탑재해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좀 나가보자 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이제 그 했는데 파일럿 테스트를 이제 그 자연과학 쪽에서 이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논문을 피어 리뷰를 정상적으로 돌려서 논문이 이제 그 리비전 과정에서 억셉트가 딱 됐으면 억셉트된 논문을 문장 유사 검색 시스템으로 한번 쫙 돌려서 표절 여부를 아주 정교하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 한 저널의 그 결과가 이 accepted submission, 그러니까 아까 리뷰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게재 승인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표절 여부를 봤더니 최종 표절로 결론난 것이고요. 23%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논문을 잘 썼다고 피어 리뷰까지 거쳐서 accept가 됐는데 정밀하게 들여다봤더니 23%나 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럿 테스트를 바탕으로 이제 그 저널 퍼블리셔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뭘 만들었냐면 크로스 책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굉장히 잘 알았어요. 논문을 자기가 코레스폰딩 오서가 돼서 SCI 저널의 논문을 한번 딱 투고를 하는 그 프로세스를 밟아보면 요 마크가 아주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혹은 투고하는 과정에서 그 저널 에디터들이 본인은 뭐 연구 윤리를 잘 준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게 이렇게 하고 거기다 뭘 안내하냐면 당신이 투고한 맨스크립트에 대해서 우리가 표절, 자기 표절, 그다음 중복 투고 등에 대해서 크로스 책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35번에 걸쳐서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 책은 뭐냐?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는 99.9%의 등재지들이 다 여기에 가입을 해서 DB를 다 연합해서 iCenticate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Powered by iCenticate라고 있어요. 여기 아마 의과대학도 터니린 시스템을 여기 아마 도입을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겠습니다. 네. 이 터니린 우리 이제 시작했는데 터니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1년에 뭐 한 5천만 원인가 이렇게 돼야 되고. 근데 이 터니린은 뭐냐면 우리가 터니린이라는 의미는 학생들이 리포트 제출한다라고 할 때 터니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이제 제공하는 그 시스템의 이름이 터니린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코어 소프트웨어 이름이 iCenticate라고 합니다. 문장의 유사도를 이렇게 검색해주는 그 프로그램은 이런 거고 대학의 터니린은 교수가 그런 논문을 받으면 유사도 검색을 해서 첨삭 지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게 대학에 파는 거고요. 시험기관에 파는 건 iCenticate라고 하는 이름으로 팝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전체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로스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널들이 이 크로스책으로 여러분들이 투고한 논문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SCI 저널 에디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스태프들이 뭘 하냐면 논문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희 이제 박사학위 받은 스태프들이 크로스책 시스템으로 돌려봅니다. 유사입이 어느 정도 이제 딱 나와요. 이게 유사입이 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닙니다. 비슷한 문장에 이제 한 그 센텐스에 최소한 5개 단어가 유사한 단어가 있으면 일단 하이라이트 쳐서 나와요. 그러면 스태프들이 이게 자기 표절인지 다른 사람들 거를 노골적으로 베낀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베낀 내용들이 없을 때 우리 피어 리뷰를 돌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표절이 많은 경우, 인트로덕션에 자기 표절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저자한테. 그래서 인트로덕션 부분에 본인이 썼던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우리가 피어 리뷰를 돌리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정말 아주 의도적으로 베껴온 노골적인 표절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거나 리젝트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해당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장애에게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모 대학 그 외부 조사위원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해당 학교의 그 생명과학 관련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제 독일의 사람이 에디터로 하고 있는 꽤 좋은 저널의 논문을 투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크로스 섹스 스탬프를 쭉 봤더니 다른 연구자의 그 문장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고 로우 머티어를 바꿔서 스타팅 물질이 다르니까 거기 나오는 로우 데이터 같은 다를 거 아니냐. 근데 문장 대부분은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표절이 이제 의심되는 매스크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디터가 해당 대학 총장한테 이메일을 줍니다. 제가 외부위원 가서 제가 원학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자기가 그 해당 저널의 에디터 생활을 15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자기 에디터 생활 15년 만에 이렇게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은 처음으로 목격한다고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당신네 학교의 어느 교수의 논문을 검증해서 검증 결과를 우리 학회 측에 알려달라라고 요청했어요. 완벽한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너무 쉽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표절을 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이런 시대에 표절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시간의 문제지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는 반드시 정말 여러분들의 그 문제 표현으로 논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트로덕션 부분 쓰실 때, 선행형 부분 쓰실 때도 원논문을 읽고 여러분의 표현으로 썸머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 써놨다고 그거 그대로 갖고 오고 레퍼런스만 간다고 면제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문 논문 썼을 때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도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프로스텍처럼 한국연구재단의 일반인들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국문 문장 유사 공부 시스템은 카피큘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카피큘러 시스템을 탑재하고 한국연구재단의 DB를 활용한 이런 유사 공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국문이든 영문이든 요새 표절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닌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표절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표절 중복 게재. 아주대 총장님이 국문 논문, 영문 논문을 쓰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똑같아요. 근데 이번은 이제 부당한 이익을 얻으셨어요. 국문 논문과 영문 논문을 다 연구업적물로 제출을 해서 국문 논문이 연구업적으로 별로 평가 잘 못 받았겠지만 제출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라고 해서 총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물러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중복 기자 관련해서는 이제 생명과학이니까 학생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학위 과정 중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SCI 논문에 먼저 쓰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SCI 논문에 3편, 4편 쓰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이미. 그럼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미 썼던 SCI 논문의 결과를 학위 논문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만약에 없다면 SCI 논문 따르고 박사학위 논문을 따로 연구를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SCI 논문에 나간 것을 박사학위 논문에 쓸 때 챕터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 논문은 어디에 발표된 바가 있다는 사실을 레퍼런스를 달면 돼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쫙 썼는데 학위 논문에 쭉 썼는데 일부 내용이 다 완결이 안 됐거나 그 매니스크립트 작성이 덜 돼서 SCI 논문에 출판이 안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먼저 쓰는 경우가 있죠. 석사학위 논문을 먼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SCI 논문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학문 분야별로 다 알아요. 학문 분야별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선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의학 박사죠. 이분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몇몇 기자들이 안철수 후보가 자기 표절을 했다는 의혹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박사학위 논문하고 학술지에 쓴 게재 논문의 명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절을 했다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 표절이냐 하는 거예요. 생명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의학 분야에서는 자기 표절이 아닙니다.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저널 페이퍼, SCI 논문 쓰는 거 얼마든지 허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박사 논문 쓰는 거 누가 그거 보나요? 아무도 안 봐요. 우리가 저널 논문 쓰는 거는 정말 그 학문 발전을 위해서 이제 과학 커뮤니티에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활동이거든요. 이걸 기계적으로 뭐 동일한 내용을 썼다고 해서 이거를 뭐 중국 계좌라고 하면 한국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공계나 이런 데서는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학위 주는 그 라이센스 주기 전에 이 요건 중에 하나로 그냥 보는 거지 그거를 뭐 대단한 뭐 연구 업적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문사회 쪽은 다른 얘기예요. 특히 이제 그 인문학 쪽은 학술지 저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박사학위 이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학술 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명과학 쪽에는 SCI 논문에 그것도 제1저자로 논문 몇 개 없으면 뭐 박사 받고 어디 시험 기간에 어디 취업하기 쉽지 않죠. 교수 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인문학 쪽에는 뭐 저널 페이퍼 자체가 없으니까 박사학위 논문 하나 갖고 교수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갖고 이제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된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정리해갖고 저널 페이퍼에 써서 조교수에서 부교수에서 정교수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과학 쪽은 그거보다 저널이 많아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저널의 페이퍼를 쓸 때는 허용을 해주겠다. 다만 레퍼런스에다가 저널 페이퍼에다가 본 페이퍼는 어느 누구의 어느 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는 사실을 명기했을 때만 면제부를 주겠다라고 하는 학문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쪽 저널에 논문 쓸 때는 전혀 걱정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명과학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여러분들의 학문을 소개하기 위해서 논문을 쓴 경우는 출판 전에, 투고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귀찮아도 그 저널의 퍼블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읽어보고 논문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어떤 저널들 생명과학 쪽에 저자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또 쫙 이렇게 이제 쓰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그 conflict of interest 여기에 대해서 이 저자 간의 친척 관계냐 사제지간이냐 이런 것도 표기하는 거에 표기를 안 한 경우에 그 논문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 부분에 이 명기를 솔직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동의 잘하잖아요. 이거 그냥 동의 클릭하는데 그랬다가는 연구 논문에서 그냥 클릭했다가는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계제에서 이공계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교수 되거나 이제 연구원이 됐을 때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할 때 꼭 조심할 거. 요겁니다.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논문들. 자, 논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학자들은 우리가 큰 돈 뭡니까? 큰 돈 못 벌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학문이 좋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예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문 많은 편수 쓸 필요도 없어요. 좋은 논문 몇 개 쓰면 됩니다. 우리나라 너무 양을 이제 따져서 우리나라 학문도 지금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대대적으로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좋은 논문 몇 갖고는 여러분들 서바이벌 못하니까 몇십 편 정도 쓰겠다는 목표를 가지시는 게 이제 훨씬 좋고요. 많은 양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과거에 어떤 게 있냐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SCI 논문을 제1저자로 3편 혹은 조교수에서 부교수 올라가려면 SCI 논문 5편 이게 양적으로 이거를 그냥 딱 해놓으니까 승진하려고 졸업하려고 억지로 논문의 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편으로 써야 완성도가 있는 논문이 나오는데 얘를 아주 그냥 잘게 잘라가지고 여러 편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있죠. 이게 원래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편을 발표를 하게 되면 후행 논문이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 연구실에서 이거와 유사한 이거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연구에서는 그와 다르게 어떤 점에 우리가 연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논문들의 경우에는 다 한 편으로 연구 결과 한 번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편을 만들기 위해서 3개를 자른 다음에 동시에 각기 다른 저널 쪽에다 쫙 보내는 거예요. 3개. 그 다음에 A 저널에는 BC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B에는 AC의 존재 사실을 모르게
해서 보냅니다. 그럼 피어 리뷰어들은 이게 이제 같은 사람한테 뭐 도전할 것 같은 모르겠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내용이 허접하지만 뭐 게재 승인 뭐 이렇게 해줄 경우에 한꺼번에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게재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학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교수들의 경우에 이런 논문을 써가지고 조교에서 부교수를 승진 업적으로 제출하면 요새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렇게 뭐 만만치가 않아요. 아 그래 세컨처스니 우리 승진시켜줘. 이런 학교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 이거 형편없는 논문을 썼고 연구윤리 위반했다고 해서 승진 안 시켜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해당 교수를 제보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면 이 사람은 뭐 승진은커녕 학교를 떠나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몇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이렇게 발표한 논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살라미 페이퍼. 그리고 살라미가 뭐예요? 슬라이스 같은 걸 얇게 친 거잖아요. 크게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그렇죠? 이거 꼭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쓰더라도 완성도 있는 학술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형이 되겠는데요. 요새 아주 지금도 현재 이제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2017년 11월에 국민일보의 이재현 기자라고 이분이 서울대학교 당시 출입 기자였습니다. 아주 특정 보도를 하게 됩니다. 특정이라지만 뭐 이미 학계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도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의 끔찍한 자식사랑. 그래서 시리즈로 쫙 나갑니다. 서울대 케이스 나오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쫙 이제 시리즈로 보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첫 논문이었어요. 첫 이제 기사였는데, 고1 아들을 SCI 논문 저자로 10년간에 자신의 논문 43편에 아들의 이름을 SCI 논문에다가 공저자로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랩에 와서 시험 계속 했어요. 근데 기여한 논문도 있고 기여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대학원들 사이에서 이거 엄청 회자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인지하고 이제 보도를 했죠. 그래서 연속 보도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게 이제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이제 기사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보도한 기자는 현재 이제 연세대학교 출입 기자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찾아옵니다. 이분이 이 기사 때문에 대한민국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종 기사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지난해 각 대학에 무슨 공문을 보냈냐면 당신네 학교에서 쓴 논문 중에서 미성년자들 자녀가 부모와 같이 쓴 논문을 찾아서 교육부에다가 보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찾았습니다.